자, 이번에는 퇴근길 라이브 심층 인터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사실 저는 김학주 교수님은 처음 인터뷰해보는 거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네. 항상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재미나게 네,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게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잠시 네, 전체 갑자기 나오셨어요. 어디 가셨죠? 여러 그 박근영 부장님 내용 중에 네. 뭐 되게 저도 아까 바로 말씀을 못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뭐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네. 아니면은 배터리 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뭐가 될 듯 안 될 듯 막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 등을 심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이제 될 듯. 그런 심리가 나올까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네. 이번 뭐 혁신은 별로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CS에서 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었던 부분 네. 중에 하나는 중국을 지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지운다라는 건 중국의 뭔가 부품이나 기술을 그렇죠. 가지지 않고서 뭔가를 한다. 그렇죠. 근데 그 해당되는 산업은 다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아무래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등이 있는데 네. 이거를 다 떼고 나니까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누가 이 시장을 먹을 거냐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선두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부분 등이 크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얘기는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요목조목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참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우리가 먹어야죠. 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연초를 이렇게 딱 지나오면서 증시 분위기 뭐지 이거? 1월 효과인가? 왜 좋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 작년 말에는 조금 뭐 주춤하고 안 좋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밝아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가장 큰 설명력을 주는 이제 그 단 하나의 요인이 금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렇죠. 미국 금리죠. 그래서 증시의 어떤 그 금리에 대한 의존도 더 커지고 있는데 네. 시중 금리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장기 금리죠. 네네.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책 금리 이제 이 단기 이 정책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시중 금리도 막 따라 올라오다가 11월 초에 이제 피크를 친 것 같아요. 이제 4.2%를 찍고 이제 쭉 떨어져가지고 12월 중순에는 3.5%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기업을 비롯해서 경제 주체들이 이런 높은 금리를 버텨낼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장기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준 금리는 계속 올리고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 상업은행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은행은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단기로 싸게 빌려가지고 좀 장기로 기업한테 좀 비싸게 빌려주어서 그 마진을 먹는 건데 결국은 역마진이 나는 거니까 이제 계속 이 대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금융이 경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장단기 금리를 정상화 시켜놔야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낮췄어요. 정책 금리를 낮춘 거죠. 네. 뭐 그러면서 정상화 시켜놨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내심 기대를 했냐면은 정부가 단기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2018년 10월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연준이 국채하고 이제 모기 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는 장기 채권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장기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일드 커브로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기대하고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미국 이 중앙은행이 이 정책 금리를 내릴 의향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연준이 뭐 한 이 미국 국채나 모기증권 갖고 있는 그 양이 한 8.2조 달러 되니까 네. 이게 코로나 시작 전에는 한 4조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제는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의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어떤 그런 탄환들이 있다.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다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8%로 다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금리를 조작하려 해도 역시 역부족이구나.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 시중 금리에 맞게 정책 금리도 내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좀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정책 스탠스가 조금 부드럽게 바뀌는 데는 뭐 거시지표 결과들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다양한 요소 등이 미치게 될 텐데 하나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앞서 이제 양적 긴축 부분도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네. 대차 대조표 정상화 과정에서 그 기조도 네. 어느 단계까지는 돌려놔야만 이제 뭐 어떤 유동성 관리 부분에서라든지 네. 좀 그것이 용이해질 텐데 어느 방향을 우리가 더 먼저 의식을 해야 될까요? 정책 금리에 대한 어떤 기조 변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양적 긴축을 일정 단계 추진하다가 그 강도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중단한다거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금리는 공격적으로 올렸고요. 네네. 대신에 좀 그 양적 긴축이라는 건 굉장히 느슨하게 했죠. 네, 그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까지 직접적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아버리면은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뭐 뒤숭숭한 게 결국은 이 한계 기업이나 뭐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산하면서 이제 금융 부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물가 수준을 봤을 때 물론 많이 인플레이션이 꺾여 있긴 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로는 상반기 안에는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연준이 네. 원하는 수준까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정말 이제 희망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내림세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인플레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꺾일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는군요. 일단 뭐 미국 정부는 약간 지금 약간 보수적인, 네. 약간 매파적인 그런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원 물가 상승률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피크를 친 게 작년 한 9월 하순 6.66%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5.96이니까 좀 진정되긴 했죠. 네. 그러나 여전히 정치인들이 표를 잃을 수 있는 충분한 높은 수치고 이거는 이제 목표치인 2%까지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가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작업 현장에 불러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월급을 많이 올려줬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원위치시키자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좀 이 물가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고용주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그대로 볼까요? 자기네들도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동화하거나 뭐 기계화 하겠죠. 이렇게 점차. 되면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이제 노동자들이 협상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얻었던 그런 프리미엄을 반납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월급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에 맞게 원위치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금리를 올려서 이제 그 인플레를 조장한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화나 용역에는 이 금융 비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지금의 인플레라는 게 수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비용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금융 비용을 얹어 버렸으니까 이건 더 이제 인플레를 촉발시켰다. 그 나중에 뒤돌아보면 실수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다라는 게 분명히 성토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주택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지난 10년간 평균이 한 4%대 됐었는데 지금 금리를 하도 올리는 바람에 6.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택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서 이제 주택 샀는데 금리 올라갔으니까 월세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이런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 인플레 억제에 유일하게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주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의 어떤 그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 결국은 쉽게 번 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예봉을 꺾어놨다는 거, 그거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사실은 역기능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근데 그 금리 인상을 왜 했냐는 거예요. 결국은
면피용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도 과거에 인플레가 굉장히 다 거의 대부분이 수요에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 오면은 금리 올려야 돼. 수요 꺾기 위해서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한 번 해줬다.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금리를 내리면 분명히 그거는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카드를 지금 써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대선은 2024년 11월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는 2024년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벌써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약간 좀 음모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뭐 바이든의 지지율이 39%밖에 안 되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뭐 재선 장담할 수 없고 조금 뒤에 쓰려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다가 자칫 이 한계 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하면 그건 못 막아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음모론이 작동을 할 것이냐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나이키라든가 P&G 이런 기업들이 가격을 깎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버티는 데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브랜드들 뭐 테슬라도 요즘에 너무 재고가 많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자꾸 낮추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재고 쌓이는 것보다 빨리 판매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가 본격적으로 좀 확 꺾이게 되는 그런 상황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연준은 아직 피벗은 안 했지만 기업들은 일단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근데 코로나 쇼크 때 이제 안 나왔던 억제됐던 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이제 펜트업 디맨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만큼 소비가 안 좋았던 거죠. 이렇게 소비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면 기업들은 고정비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정비가 이 R&D 비용이라든가 생산 시설 관련된 비용들인데 이거는 매출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어야 이게 장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량에 상관없이 그냥 이미 썬크 코스트죠. 그러니까 깔려버린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량에 상관없이 발생해버린 비용이라서 만약에 이 판매량이 뭐 늘거나 줄면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것만큼 이익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에서 재료비 뺀 거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 매출이 한 단위 줄어들면 매출액 감소액에 공원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이 재료비 뺀 거.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자동차 에너를 썼는데 현대차가 그 당시에 영업이익률이 5%였어요. 근데 공원이익률은 30%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이 줄어들면 매출 감소액의 30% 이상이 확 줄 수 있는 거죠. 네. 더 심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업들은 이 매출 감소로 인한 어떤 타격, 공원이익의 감소 이런 걸 어떻게 커버했냐면 일단은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아침에 먹는 그 시리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만드는 뭐 그 제너럴 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판매량이 6% 감소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17%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인플레가 더 기승을 부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판매 안 되니까 일단 가격부터 먼저 올려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회한 거죠. 어차피 살 사람은 사니까 네네. 가격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버린 거죠. 근데 가격 인상으로 판매량 감소에 따른 어떤 공원이익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공원이익 감소가 빠르니까 네. 가격으로 이게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당장 판매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깎으면서 막 점유율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거는 일단 가격을 내리면 다시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초기에 이렇게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올려놓고 보니까 더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임금 구조가 노령화되면서 노인들은 사실 소비보다는 이 저축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이 잠재 소비의 어떤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일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보다 디플레 더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판매 가격 올리면 안 팔릴 거 뻔히 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부터 자른다. 뭐 이렇게 되니까 디플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코스트 푸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든가 뭐 전쟁에서 오는 어떤 그 코스트 푸시가 순간적인 어떤 인플레를 갖다 촉발시킬 수는 있지만 그 인플레는 궁극적으로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드는 피벗을 아직 안 했다. 아직도 이제 고금리를 고집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기업들은 못 버티고 판매 가격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으니 결국은 페드도 따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지난 1년 사이에 벌어졌었던 일들이잖아요. 네네. 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으니까 사실 뭘 올리더라도 전혀 소비자들은 좀 저항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뭐 요즘 물 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도 있지 사실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인하가 된다라고 하니까 내심 기쁘면서도 그냥 이게 하나의 단순한 착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10% 올렸다가 한 7% 가격 깎아주면 이게 마치 깎아준 거 되게 많이 테슬라가 딱 깎아준 그렇게 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냥 큰 긴 시계열상에서 봤었을 때는 네. 그냥 기업이 정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뭔가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가격을 깎는다는 것도 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버틸 수 없다는 것에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미 있는 어떤 그 신호로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렸다가 이래도 안 네. 되는구나 싶어서 네. 결국에는 깎는 게 네. 그게 긍정적인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 CPI를 보더라도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베이스 이펙트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 모드를 보더라도 판매 가격도 깎이고 인건비도 이제 어떤 제자리로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그런 베이스 이펙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인플레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네. 페드 피봇 얘기 나왔을 때는 항상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세트로 왔어요. 근데 네. 이제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혹은 뭐 오더라도 약하게 올 것이다. 그런데 네. 그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는 한 번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가가 빠르게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는 피봇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경기가 수요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구 구조에 의한 어떤 그런 저성장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을 계속 깔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타겟인 2% 인플레를 간신히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졌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서스테이블한 거는 그 이 금리를 낮추면서 결국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늘려야 하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계속 만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어떤 경제 리세션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용이 막 바이털하게 막 올라오는 데가 어디냐면 뭐 헬스케어 그리고 뭐 디지털 뭐 이런 쪽에 새로운 잡이 막 생기는 거죠. 뭐 그렇다고 과거에 어떤 구경제에 있는 잡을 지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고용은 생겨서 지금 실업률은 낮은데 다만 그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럼 전략을 마련해야 될 네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로 간다면 우리는 시장 전략을 좀 지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왜냐면 올해 굉장히 방어적인 스탠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로 네. 생각을 대부분을 해서 네. 근데 어떤 전략을 그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식은 저 같으면 지금 주식을 매집하고 있어요. 어떤 쪽? 네. 예, 그러니까 좀 저기 신성장 기술주를 매집하고 있는 거죠.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거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신성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자금 조달해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에 뭘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자금이 경색됐기 때문에 못했죠 그런 걸.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폭락했던 주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샀으면 좋겠다. 반면에 배당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도운 앵커 우려하셨듯이 소비가 레깅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금리 유지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닝 샥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신성장 기술주를 보자. 근데 신성장 기술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어딜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모든 국가들이 되게 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 구조에 의한 저성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쉽게 해결한 거죠. 그냥 빚내서 경기 부양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앞으로 인류가 이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겠는가. 극적인 생산성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그다음 가상세계 이런 걸 강조해 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 초고속 인터넷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이런 쪽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은 이제 퀄컴이 이제 그 중심을 이루는 거고 로보틱스 하드웨어 쪽은 이제 야스카와라는 일본 업체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데가 굉장히 훌륭한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는 비상장이죠. 예,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제 맨디안트는 구글에 인수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좋고, 근데 이런 디지털화의 가장 이 소재가 되는 게 그 반도체지 않습니까? 기능성 반도체죠. 그러니까 네. 비메모리 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워렌 버핏도 이 비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TSMC를 지금 샀다는 얘기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열렸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어떤 생산보다는 설계가 더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매집을 안 해도 엔비디아는 계속 매집을 했었죠. 네. 엔비디아를 매집하시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디지털 화가 되면 그러니까 기능성 반도체가 계속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거를 설계하는 엔비디아부터 수혜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계속 매집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한 5% 정도는 이익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닥을 예, 딛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사실 주가가 더 떨어지길 바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예년 같으면 반토막 나고 그 다음에 2배 나서 이제 더블 나가지고 제자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시장에 어떤 그런 유동성으로 인한 어떤 이 상승 압력이 존재한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기술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 둔화 속도도 빠를 거고 네. 시장 금리 하락도 상당히 가파르게 네, 진행될 네.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정책 금리에 대한 인하 시점에 대한 논쟁도 요즘은 연준은 24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많이 네. 있는 편이었고 네. 한국은 하반기 네. 정도를 얘기들을 네. 많이 해왔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느 시점 정도로 보고 저는 한 계시나요? 올해 중반 조금 정도부터는 빠르게. 이제 슬슬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논의 시작은 여름을 네. 정도부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켓 타이밍을 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올해 중반 하면 어떻고 내년 상반기 하면 어떻고 결국은 한다. 예 어차피 네. 나는 매집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예 길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기조는 네.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네.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실 그 시기를 맞춘다라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조를 보고서 천천히 매집을 해 나가는 전략. 여기 나와서 늘 하는 얘기지만 사실 워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왜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냐 하는 거죠. 네. 쓸데없는. 매일 근데 저희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매크로 얘기하면은 다들 이제 지겨우시다고 TV나 라디오를 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네. 댓글창에 보니까 또 매크로 얘기하니까 슬슬 잠이 온다. 네. 이제 이 얘기를 뭔가 그런가요? 덜 하고 음. 이제 기업 얘기나 산업 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좀 펼쳐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매일 매크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앞서서 테슬라는 안 사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테슬라가 요즘에 진짜 많이 하락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왜 안 글쎄요, 사세요? 굉장히 의외였었죠. 음. 시장에서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게 뭐 비트코인처럼 인식되던 그런 주식이었었는데 시장에 알려진 테슬라 주가 하락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방인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020년에 79%였었어요. 21년에 70%였었고 2022년에는 65%예요. 여전히 높죠. 지배적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석유 엔진을 만들던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고 특히 5만 불 이하의 자동차를 많이 내놓을 거예요. 현대차가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테슬라가 5만 불 이하의 전기차 시장에서 약해요. 그러니까 그쪽을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S&P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이런 연구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전기차 모델이 지금 48개거든요, 미국에서. 네네. 근데 2025년에는 159개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2025년까지 100개의 새로운 전기차 생산 시설이 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아마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2025년에는 점유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반토막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런 업체들이 뭘 믿고 무슨 자신감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자동차라는 거는 석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고 납품선도 되게 엄선하고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쌀 수 있고 부가가치도 높을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고정관념이었었는데 이제 전기차가 돼서 자동차가 디지털라이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자율주행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네. 되게 안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차끼리 서로 교신하면서 달리거든요. 그렇게 사고 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동차라는 게 안전한 거,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가전제품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만들 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우죽순 달려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전기차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업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의심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테슬라가 AI나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지배적인 기술을 갖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왔던 거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GM이나 포드에 있는 천재들도 테슬라로 갔어요. 네. 왜 갔냐 그러니까 야 내가 스탁 옵션을 받아도 왜 GM이나 포드에서 받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테슬라에서 받지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매력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테슬라 엔지니어가 폭스바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려요. 예, 그러니까 우수 인력의 이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특히 뭘 의심하냐면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거가 그게 핵심 경쟁력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은 굉장히 빨리 모방이 돼요. 그래서 사실 핵심 경쟁력 남이 모방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는 그 업체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서 그 속에서 얻어진 그런 아날로그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의 또 다른 약간 우려는 이익의 50%가 중국에서 와요. 그래서 테슬라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기술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뭐 그동안 그 제로 코비드 때문에 록다운 됐었으니까 네네. 당연히 이런 피해는 있는 거고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공장 폐쇄를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런 건 어차피 다 시간이 갈수록 만회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의 주가의 원동 상승 반등 원동력은 이게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PER이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익이 그 성장이 가시화되는 업체가 PER 30배다 이러면 싸다고 분명히 생각이 돼요. 네. 반등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반등 뭐 고점 이상으로 돌파하는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쉬울까 이런 의심을 저는 제기하는 거죠. 테슬라 광풍은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뭐 캐시 우드 같은 경우가 여전히 미련을 갖고 계속 삼아오고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그러니까 테슬라 현재 주가는 120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12개월 목표 주가를 보면은 애널리스트 평균이 250달러예요.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더블 이상 난다 하는 거죠. 컨센서스예요. 네. 그리고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450달러까지 간다. 그러니까 전고점 이상을 돌파한다 충분히. 네. 그다음에 캐티 우드 같은 경우에는 1,500불 얘기하고 있어요. 10배 이상 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공격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독점적이거나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캐시오도 얘기를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연간 지금은 85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7년까지 한 6천만 대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세계 자동차 판매가 6,700만 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 만큼 전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기차, 즉 가솔린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럼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적어도 40% 이상은 키워야 돼요. 그것도 신재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신재생이라는 게 그동안 가장 요지에다가 가장 괜찮은 곳에다 찍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곳은 상업성이 떨어지는 곳일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쉽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이 발전 용량을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만약 이게 되려면은 뭐 핵 융합이라든가 소형 원자로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획기적으로 발전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를 보면은 2035년부터는 석유 엔진을 도태시킬 것이다. 이제 운행도 못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지연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석유 엔진에서 많은 이익을 벌었던 BMW나 폭스바겐 PER 3-4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친환경은 확실히 중요해요. 네, 근데 전기는 모자라는 거죠. 해법이 뭘까요? 결국은 자동차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동하지도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굳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가 결국은 자동차 수요를 대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애널리스트니까 아시잖아요. 추적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 그만둔 게 추적하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너무 솔직하시네. 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겹더라고요.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동하기 위해서 1톤짜리 쇳덩어리에다 불을 지르면서 달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앞으로는 위해서 우리 교수님은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왜 힘들게 거길 가야 되냐고. 기울적이다. 예. 요즘 시간도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요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다 뭔가 네. 조금 생산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이제 돌아가요. 경기 침체에다가 뭔가 어떤 조직 기강이라든지 비상 경영 이런 네. 체제로 바뀌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네. 잘못된 변화다고 보시나요?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라는 게 되게 우연 같지만 필연처럼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도 우리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어떤 트리거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은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 실제로는? 수요 자체가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두 번째는 또 테슬라를 공격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계속 진화를 한다. 더 똑똑해진다. 스마트해진다. 그래서 고부가화된다. 아직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테슬라를 계속 산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차, 자동차의 시장이 위축되고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자동차가 똑똑해진다.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동차 수요를 아까 디지털이 대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디지털에는 비메모리 기능성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2020년 현재 자동차 한 대당 반도체 소요량이 $700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가 전자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2028년 정도에는 1,138불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63%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쓰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후로 그럼 5배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똑똑해진다 생각하면 일단은 그 소재인 기능성 반도체부터 먼저 사는 게 맞지 않는가. 거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필두고 자동차 쪽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르네사스 같은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유심히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업체에다가 백본,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키텍처를 공급하는 데가 결국 이제 암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암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긴 비상장이니까 살 수 없으니 엔비디아나 이런 것부터 먼저 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와, 논리가 아주 촘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엔비디아를 사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나 전체 시장 자체에 뭔가 수요가 줄어들 것을 리스크를 안고 테슬라의 스마트함을 사느니, 테슬라의 스마트함에 베팅을 거고 싶다고 하면 결국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반도체를 사라, 네, 이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반도체 기업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를 꼽은 거는 반도체 안에서도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겠네요. 가장 경쟁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설계 능력이 가장 네. 뛰어난 업체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를 고르셨다. 오늘 이제 뭐 테슬라 얘기,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채팅창에서 애플은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아, 예. 애플은 네. 훌륭한 회사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훌륭한 회사. 예, 워렌 버펫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솔직히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사, 그 애플 회사 아니에요, 그냥? 42%인가요? 40몇%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우리 해야 될 텐데, 네네. 근데 이제 그 결국은 그 이 소재 네. 이런 쪽은 앞으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소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삼성전자를 때리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었냐면, 이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한계에 왔다. 그 얘기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끌어왔던 요인이 뭐였었냐면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가는 이 반도체 용량이 계속 커졌어요. D램이나 뭐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계속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갤럭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게 한 대당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1테라바이트가 들어가요. 이 정도면은 거의 노트북 수준이에요. 여기다 어떻게 반도체를 더 구겨 넣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는 포화다. 스마트폰.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스마트폰의 이 진화 또는 스마트화가 끝났냐 하는 거죠. 스마트폰은 더 똑똑해질 수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더 집어넣더라도 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정보화 사회가 되고, 만약에 내가 고기능 휴대폰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도태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돈을 더 쓸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그런 측면이라면 삼성전자 지금은 좀 이 과도기에서의 수요 공백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컨센서스 보면은 올해 3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라도 뭐 적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제가 예상하는 대로 금리가 약간 좀 반전된다. 그러면 뭐 펜트업 디맨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적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말씀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처럼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악화될 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매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조차도 길게 보면 스마트폰의 진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 AR, VR 뭐 이런 기능도 계속, 요즘에 X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네. 또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나올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가 디지털 서버가 더 스마트해지고, 이래서 저 반도체 수요를 의심하지 않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살 때 가장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주의할 거는 중개 진입이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저 채권 수익률은 너무 낮고, 주식은 해야겠는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안전한 삼성전자, 그런 의미로 사시려면 차라리 미국의 국방주 사세요. 늘 얘기하지만 거기는 대체 불가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이라면 미국의 국방주가 낫다는 거죠. 예. 삼성전자도 그러면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에 엔비디아처럼 꼽아주신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저기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결국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들어오면 그 시장을 배려놓을 거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의 발리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배려 논다라는 거는 예, 여지껏 중국 정부가 들어와서 반도체는 꼭 정부가 간섭을 해요. 이게 개인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네. 예, 그 LP다도 그랬잖아요. 일본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중국 정부도 들어올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고 늘 얘기했지만 반도체에는 군사력, 국방력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 소련 장성들이 우리가 컴퓨팅 파워 때문에 미국한테 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길을 쓰고 반도체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국방력하고 관계가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점점 뭐 디지털화되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외의 수혜주를 생각해 본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디지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사람들의 어떤 이동 수요가 줄어든다, 활동 반경이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어선가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남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뭐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운동이라든가 뭐 여행 가야죠. 예. 그다음에 뭐 교육,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교육 관련 콘텐츠 같은 게 많이 소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쪽에서의 원스톱 서비스, 일괄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이 디즈니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드라마나 영화 스튜디오도 많고요. 그리고 익스피디아 같은 온라인 여행사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테마파크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리고 뭐 크루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쪽에 이 일괄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류의 어떤 생활 모습이 바뀌어간다면 이 엔터테인먼트나 교육 관련된 컨텐츠 소비가 확실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디즈니. 메타버스는 그럼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메타버스도 굉장히 그쪽을 통해서 사업이 많이 클 텐데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직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긴 한데 이제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페이할 만한 그런 부가가치를 보여주셔야죠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 이외에는 컨텐츠죠. 사실 우리나라도 컨텐츠 기업들이 많긴 한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집도 만든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타운하우스처럼.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이제 애국심이 강해서 한국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럴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국심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죠. 네. 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국내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미국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주식 관련한 정보는 새벽에 6시 반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그리고 밤 9시에는 글로벌 라이브가 함께 있다는 거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또 심층 인터뷰 정말 촌철살인 또 주옥 같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